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인데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지난 6월 모의평가 논란과 관련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 양평이 37.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만료되는 전세 보증금 총액이 300조 원으로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전세값이 떨어지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내일 프랑스 파리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나섭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며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업계는 가격 인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한국에 수입된 일본 어패류가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방류수를 핵폐수라고 언급해 정부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잠시 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24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평가전을 중계방송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뉴스9을 좀 일찍 시작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이른바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면서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문제를 내니까 학생들이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이권 카르텔이 작용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듯합니다. 그리고 논란은 쉬운 수능이냐 아니면 어려운 수능이냐로 번졌고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자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풀 수 없는 소위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지 한송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려운 수능 킬러 문항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란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은 오늘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논의한 뒤 교과과정 밖의 킬러 문항을 수능에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또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수능 난이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교과과정 내에서 난이도를 조정해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쉬운 수능, 물수능 프레임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정하고 배격합니다. 당정은 또 2025년 일반고로 전환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논란이 번지자 수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최근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서 앞서 언급한 킬러 문항이 출제된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입니다. 파문이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으로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오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과정 밖 내용을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하여 앞서 지난 16일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된 데 이어 여권 내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시니까요. 저는 하여튼 이번에 그 계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수능을 150일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좀 혼란스럽긴 했어요. 특히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교원단체는 교과과정 안에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했습니다. 요 정도 문제를 내면 애들이 정답률 얼마가 나올까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다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변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쉬운 문제 아니니까 좀 지켜보죠. 그나저나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여름은 어떻게 나죠?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오늘 벌써 34도를 찍었고 경기도 양평과 여주는 37도도 넘어섰습니다. 유난히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 환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6월 폭염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산을 펼쳐 뙤약볕을 피해보고 연신 부채질도 해보지만 흐르는 땀은 멈추지 않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저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진짜 땀이 너무 계속 나서. 어린이들은 한낮 더위를 참지 못하고 분수로 뛰어듭니다. 얼음물이 다 녹았어요. 아니 30분 동안 손에 들고 있었는데.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를 기록했습니다. 8월 최고 기온 평균보다 4도나 높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라 내륙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경기 양평군 옥천면과 여주시 금사면은 37.3도를 기록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져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고 최근 한 달 새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명이나 많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이어서 피부 화상 위험까지 있습니다. 일광 화상이고요. 껍질이 벗겨지고 피부가 뻘개지는 정도의 이제 화상은 보통 1도 화상입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런 폭염은 이렇게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서쪽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방의 오늘 낮 기온은 30도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한반도의 날씨가 반으로 쪼개진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김동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서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늘막을 쳐봤지만 작업장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철판에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일하는데 철판이 뜨거우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수박을 키우는 비닐하우스는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목에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다음 달 수박 출하 준비해 폭염 속에서도 일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얘들이 너무 많이 크니까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서쪽 지방은 오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울산과 부산,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울산 태화강을 찾은 관광객들도 더위를 잊은 채 선선한 날씨를 즐깁니다. 선선하니 시원하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그렇게 덥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습니다. 시원한 동풍에 동해안의 기온이 떨어졌지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팬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남쪽의 뜨거운 공기까지 서쪽으로 유입되면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폭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이 날씨만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유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 4차 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주자는 월드스타 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섭니다. 황선영 기자가 이번 일정의 의미와 특징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넥타이와 치마색이 부산을 상징하는 하늘색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든 파란색 가방엔 부산은 준비됐다는 문구가 쓰인 열쇠고리가 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4차 PT에서
우리나라 마지막 발표자로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영어 연설을 통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유일하게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K-브랜드의 힘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Now, it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가수 싸이가 첫 주자로 나서고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조수미 씨는 영상으로 PT에 참여합니다. 엑스포 유치 민간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12개 그룹에서 유치 전에 합류합니다.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광안리 해변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PT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의 4차 PT에 이어 오는 11월 마지막 5차 PT와 179개 회원국의 투표로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일개 국회의원이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는 약속점으로 이해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40분 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더니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된 것이 불쑥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미리 배포된 원고에 없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여당 의석에선 야유가 나왔습니다. 소환한다면 연설을 듣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부 여당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친명계는 독재 정권과 맨몸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뻔뻔하게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도둑이 매를 들고 호통치니 경찰이 난감하다며 부결시켜놓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니 참으로 재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진즉에 이행했어야 했다며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사생활 논란까지 불거졌던 황보승희 의원은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차기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점이 느껴지자 지난 주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박하게 움직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 저간의 사정을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가정사와 경찰 수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듬어달라며 의원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국민의힘은 황보 의원의 탈당으로 이번 파문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지난 주말 사이 당내에서는 결자 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황보 의원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 부동산업체 대표이자 황보 의원의 내연남인 A씨가 여당 실세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불길이 공천 로비 의혹으로 번졌고 다급해진 지도부도 지난 주말 황보 의원에게 탈당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탈당과는 별개로 황보 의원이 A씨로부터 신용카드와 함께 서울 아파트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앞으로 1년 안에 계약이 끝나는 전세 보증금 총액이 3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년 전보다 전세 시세가 떨어진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앞둔 임차인들 걱정이 커지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금융 불안의 도화선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정수양 기자가 부동산 전세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셋값이 23억 원이었는데 올해 초 10억 원대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2년 새 반토막 난 겁니다. 12억 선까지 떨어졌어요. 반값을 하게 되면은 11억, 10억 이렇게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지금의 전세 시세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폭등으로 정점을 찍었던 2021년 9월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황. 임차인들은 불안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줄 수가 없다, 돈을. 그러면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돈이니까. 앞으로 1년간 계약이 끝나게 될 전세 관련 보증금은 약 302조 원.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수도권에만 233조 원에 달하고 34조 원은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공급이 많고 또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빠지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세 사기 충격파에 이어 역전세가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 쓰나미가 될 거란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부는 비상입니다. 이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펑크를 막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1년쯤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우려는 없는지 또 실효성은 있는 건지 백대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보증금 시세가 2년 전에 비해 약 12%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전세 문제는 오는 9월에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역전세에 처한 집주인이 은행 돈을 빌려 보증금 차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경제에도 부담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고 대출금이 세입자에게 바로 입금되는 것까지 점검해 갭투기 조장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서는 그 돈을 가지고 또 딴 데 투자하는 이런 거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부담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까지 받게 되면 임대인의 원리금 상환 규모가 커져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허그 부담 우려도 커진다는 겁니다. 대출 완화는 불가피한 초단기 응급 처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면 허그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임대인 의무 강화와 임대주택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면서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업계가 가격 인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압박에 못 이겨서 가격 인하를 검토하는 건지 원래 가격을 내릴 수 있었던 건데 그동안 모른 척을 한 건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만 현실화될 경우에는 라면값이 13년 만에 떨어지게 됩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제 밀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가격을 줄줄이 올린 라면 업계. 라면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가격 인하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1년 전 대비 지금 약 한 50% 밀 가격이 내렸고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 사실은 이 제조 업체에서도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5개짜리 라면 한 묶음의 마트 가격은 4,100원으로 1년 새 11% 올랐는데 국제 밀 가격은 오히려 같은 기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라면 업계는 가격 인하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정부가 밀가격 하락을 이유로 가격 조정을 압박하자 식품업체들이 라면과 빵 가격을 잇따라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 압박에 13년 만에 라면 가격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제 일단 얘기를 했지만 소비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 이 곡물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내리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체감 물가는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6,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김밥과 짜장면 등 먹거리 가격은 5년 새 최대 40% 올랐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물가가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쌍용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인수합병 전문가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 등 고위층도 이 후보에게 수천만 원을 후원했는데 시기가 비슷해서 후원 배경에 의문이 커집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에디슨 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인수합병 전문가 A씨.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관여한 종목마다 주가가 급등해 증권가에선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A씨가 지난 대선 경선 중에 이재명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고한 2021년 후원금 명단에는 A씨가 7월 22일 개인 후원금 법정 최고액인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단 속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A씨 근무법인 등기부 등본과 일치합니다. 이보다 10여일 전 김성태 전 대표 등 쌍방울 고위 인사 4명도 각 1,000만 원씩 이 후보에게 4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당시는 민주당 예비 경선이 있던 때였고 쌍방울은 8개월 뒤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쌍방울 측과 A씨의 이 대표 후원 시기가 묘하게 겹치는 건데 양측 사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개인 후원자의 인적 사항까지 세세히 알 필요도 없다며 A씨와 이 대표 간 친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정치자금 후원자는 6,6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개인 1,000만 원 후원자는 모두 21명이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 예산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전산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서 피해가 이어지는데요. 시스템 불안을 낳은 이유가 뭔지 전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취약가정 관리 등에 사용하는 인터넷 가족지원 시스템입니다. 2012년부터 전국 220개 지역가족센터 직원들이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미혼부모 등을 지원하는 데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예산 30억 원을 들여 가족센터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먹통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이제 서버가 요동을 치거든요. 갑자기 이제 수개월치 자료가 사라지는 등 시스템 불안이 계속돼 대민 지원도 지체됩니다. 시스템이 전환되면서 이렇게 한쪽 탭이 전부 사라져 관련 업무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없어져가지고 다시 입력을 해야 된다거나. 이 같은 시스템 불안은 개발사인 A사가 납기일에 맞추려고 완성도가 떨어진 프로그램을 공급한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B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해왔는데 여가부가 재계약 시 특별 인증 자격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A사가 자격에 부합해 단독 입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계약 당시 진흥원 간부와 해당 업체 간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 외교라인의 1, 2인자를 만나서 장시간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직전 전격적으로 시진핑 주석과도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이 만남 자체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시작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황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합니다. 당초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전격적으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미 외교수장이 시진핑과 마주한 건 2018년 6월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지만 이번에는 시진핑이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형태였습니다. 双方在一些具体的问题上呢也取得了进展。国与国交往啊，总要相互尊重，以诚相待。 앞서 블링컨은 친강 외교부장에 이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마라톤 회담을 벌였고 양측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만 문제와 반도체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입장이 첨예한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향후 대화를 이어가자는 메시지에는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U.S. and China, both respectively and collectively, have to understand that they're so much interdependent. 미 언론들은 앞으로 몇 달 사이 바이든과 시진핑 양국 정상의 만남을 포함해 미중 고위급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 김영철이 2년여 만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권됐습니다. 4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한 책임으로 강등됐었는데 이번에는 통일전선부 고문까지 겸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열린 노동당 8차 전원회의에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당 정치국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김영철은 대남 강경파 군인 출신으로 지난 2009년 정찰 총국장에 임명돼 이듬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자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놈들이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주도했던 김영철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주요 보직에서 해임됐는데 이번 당 정치국 복귀와 함께 통일전선부 고문까지 맡아 대남 강경 노선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의 주역인 김영철의 복귀는 대남 대미 정책에 있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연설을 하지 않은 것과 정찰 위성 실패를 엄중한 결함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 우리 통일부는 자신감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가 예고되면서 일본산 어패류 수입량이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수산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방류수를 핵폐수라고 언급해서 정부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식약처 직원들이 수조 속 일본산 가리비를 꺼내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 위축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산 어패류 수입량은 1년 전보다 30.6% 줄었고 수입액도 1.8%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자칫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까지 번질까 우려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언급해 논란입니다. 명백하게 핵 폐기물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핵 오염수가 아니고 핵 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군요. 정부가 국민 불안을 우려해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소비 위축에 따라서 우리 어민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오늘 일본의 오염수 처리 장치 고장 사례 분석 결과도 발표했는데 일본의 철저한 관리와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와 신뢰 확보 요구 그리고 우리 정부의 꾸준한 검증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연안의 방사능 조사 지점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국산어종의 감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는 호수용 습지인 용양보가 있습니다.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서일까요? 생태계의 보물창고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그 사이사이로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흐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금강산 철도와 총탄의 흔적을 간직한 출렁다리는 어느새 자연의 일부가 됐습니다. 산 같은 걸 봤을 때 되게 이뻤고 저기 늪 같은 데 봤을 때 되게 이뻤어요.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에 있는 용양보습지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긴 세월 동안 용양보습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가 됐습니다. 용양모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습지형 호수의 자연환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용양보는 북한 화강에서 흐르는 물을 가둬 농업용수로 쓰던 곳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비무장지대에 포함된 뒤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황새 등 700종에 가까운 희귀 야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유네스코 습지 보호지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지 너무 잘 관리가 돼 있고 지역이 가진 아픔 이런 것들을 분단의 아픔을 지닌 채 생태계의 보물창고가 된 용양보 습지 탐방로는 하루에 2차례만 일반에 개방됩니다. TV조선 이송루입니다. 잠시 뒤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중국과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내일은 클린스만호가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하는데요.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성은혁 기자입니다. 35도까지 치솟는 폭염 탓에 훈련 시간도 오후로 바꾼 대표팀. 그래도 여전한 무더위 속에 그라운드에 들어섭니다. 스포츠 탈장 수술 여파로 페루전에서 뛰지 못한 손흥민도 정상적으로 모든 훈련을 소화합니다. 몸을 풀고 가볍게 패스를 주고받는 순간도 주장에겐 진지합니다. 누구보다도 클린스만호 첫 승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감독님께서 아직 첫 승을 못 거두셨는데 선수들도 그런 거를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실제로 손흥민이 빠진 대표팀의 공격은 아쉬웠습니다. 이강인이 볼 배급은 물론 세트피스 상황에서 분전했지만 확실한 해결사가 없어 득점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경기에선 에이스 손흥민이 복귀합니다. He's not going to start because he has not 90 minutes in his legs. But I hope that in the second half he gets the opportunity to come back on. 선수 본인도 컨디션을 끌어올릴 생각뿐입니다. 경기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못 보여줘서 너무나도 아쉬웠고 또 그 후로 또 제가 좀 회복도 좀 많이 좋아지고 또 훈련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었어서 승리가 절실한 클린스만호는 내일 저녁 8시 이곳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첫 승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성력입니다. 봄날 시끌벅적한 시장 어귀에 나물전 펼쳐놓고 졸고 계신 할머니를 시인은 보살님이라고 했습니다. 저 봄나물 다 팔고 나면 늙은 영감 저녁상에 간고등어 한 마리 올릴 수 있을까? 광양 홍쌍리 매실농원 한복판 농장주 홍쌍리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1917년 처음 심었던 시조목이 있습니다. 매화철이면 나무를 에워 싸고 마을 할머니들의 장이 섭니다. 축제든 아니든 아무 대가 없이 내주는 용돈벌이 좌판이죠. 입장료도 경내 주차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 광양시가 혼잡을 들어보려고 주차비를 받겠다고 하자 홍쌍리 할머니가 펄쩍 뛰어서 무산시켰답니다. 청보리와 메밀꽃으로 이름난 고창 학원 농장도 30년 내내 입장료와 주차비가 없습니다. 올봄 축제 때 고창군이 주차료 5,000원을 받는 대신 5,000원짜리 향토 상품권을 줬죠. TV 미식 프로그램에 소개된 직영식당 보리비빔밥 그리고 술값도 줄곧 8,000원, 3,000원이었다가 만원,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말 사죄합니다.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이렇게 큰절을 했습니다. 호객행위, 섞어팔기, 바가지, 물을 넣어 무게를 늘리는 물치기를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사간 꽃게를 풀어본 뒤에 대부분 다리가 달아난 사진을 올리자 부랴부랴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틀 뒤 한 언론사 기자가 찾아가 꽃게를 사봤더니 5마리 중에 1마리만 다리가 온전했다고 합니다. 유서 깊은 전통 어시장 소래포구의 상인들은 자정을 결의한 게 이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축제 때도 바가지를 깨자고 다짐했지만 죄다 공연불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올 봄부터 모처럼 열린 지역 축제들에서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바가지 고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라면은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보다 50%나 내렸는데도 출고가를 13%나 올렸습니다. 이른바 치킨 플레이션에 이어 라면 플레이션이 도마에 오른 것이죠. 점심값이 폭등하는 런치 플레이션에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는 눈속임 슈링크플레이션도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시장과 축제장에서 바가지 플레이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조어가 탐욕플레이션입니다. 생선이 상했다고 실토하는 장사꾼은 없다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은 방둥이 부러진 소, 사돈 아니면 못 팔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엉덩이가 부러져 일을 부릴 수 없는 소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차마 팔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일부 빗나간 상인들이 문제입니다만 지나친 탐욕은 결국 화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일찍 찾아왔군요. 6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바가지 플레이션이었습니다. 오늘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진 않으셨나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도로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불볕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오늘 30도를 웃돌며 전국 대부분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 이틀간 내리는 비로 인해 폭염은 한풀 꺾일 텐데요. 내일은 서울이 최고 29도, 모레는 2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부터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제주 남부와 산지로 최대 70mm 이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에서 60mm로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또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20도를 넘나들며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며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내려가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이맘때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지는 축구 중계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